자, 지금 한국이고 세계고 코로나로 엄청난 빚을 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가 사실은 전염병으로 사람이 지금까지 많이 죽었지요. 몇십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이 사람 죽은 거는 둘째 문제고, 사람 죽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상으로 경제가 붕괴되는 걸 거다, 이렇게 각국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각국이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거다. 지금 세계가 보면 2350만 명 정도 감염이 됐고 사망자가 81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 적게 죽은 게 아니죠. 굉장히 지금 어제 하루만 4260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경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각국이 빚을 제일 많이 엄청나게 낸 게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서 금융위기가 생겼을 때 각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럽으로 옮겨져서 남유럽의 재정위기까지 번졌지요. 그런데 지금 그때 난리가 아닌 수준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국의 경제가 상당히 멈춰져 있고 이걸 갖다가 각국이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수는 처음에 쇼크에 비해서 회복됐습니다만은, 이 경제라는 게 이 허약한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한번 무너지면 쉽게 잘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의 경제가 세계 경제가 골뱅이 들 대로 들어가지고 금융위기 때 돈을 잔뜩 풀어가지고 이 경제라는 동물한테 막 몰핀 주사를 놨어요. 먹고 빨리 움직여. 그래서 그 돈을 풀은 걸 먹고 이 경제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다가 또 기력이 살 떨어져요. 회복이 됐다 싶어서 먹은 돈 토해내 도로 넣겠다 이러는데 조금만 빼내면 또 몇 발짝 디디다가 훌쩍 주저앉아요. 그러면 또 좀 풀어주고, 지금 그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금융위기 이전까지 각국은 정상적인 금융재정정책을 해왔는데 금융위기 때 다 죽은 경제를 살리려고 몰핀 주사를 놓으려고 돈을 자꾸 풀었어요. 금융정책, 재정정책, 통화량 조절 정책으로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되지만 또 좀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주저앉고, 이게 반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금융위기 이전 같은 정상적인 금리 정책과 정상적인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경제가 살 건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계속 낮은 금리와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그리고 신용 완화를 하고 국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상태로 끌고 가지, 이거를 조금만 이전에 정상적인 이 재정 금융 정책으로 복귀하려면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몰핀 주사 나아가면서 나중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이 세계 경제학 학자들이나 경제 무슨 분석가, 아날리스트라는 사람들은 다 이 사기꾼 비슷해가지고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꾸 좋아지고 회복됐다 이런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만 해도요, 고용률만 가지고 회복됐다 하지만 허접한 3만 불, 2만 불, 4만 불짜리만 생기고 바닥에, 그 다음에 위에 월급 많이 받는 그 IT, 빅테크 기업 기술자들만 좀 늘어났고 중간에 중산층 계급의 일자리가 대폭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고용률이 늘어난 것처럼 비춰졌지만 실제 내용에는 그 늘어난 고용이 저소득층의 빈곤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 애들이 취직해서 갈 직장이 별로 없다.
이런 게 미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가 직격탄을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미국에 한참 코로나가 많이 번졌을 때 하루 10,000명 넘게 확진자가 이제 발생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신규 확진자가 600명 수준으로 이렇게 낮아졌지만은 사라졌던 일자리가 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실업률이 4% 수준이라 가지고 그는 완전 고용 수준이다. 보통 실업률 4%는 그냥 이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 발생으로 발생하는 그런 실업 수준이지 이게 완전 고용 수준이다 봤는데 지금 실업률이 내년에 봄에 12%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는 총재 이주열은 지금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 밑돌 수도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러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보면 3분기에도 그러니까 7, 8, 9월 달에도 가계 소득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고 조금은 가계 소득 보충 조치가 필요하지만은 이것도 지금 정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5월 달에 마이너스 0.2라 했는데 한은은 마이너스 1% 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정부가 무슨 OECD에서 우리가 제일 낫다 어쩌다 하는데 3분기, 4분기부터 극적인 반등을 할 거라고 문가리가 말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찢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국내에 확산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될 거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데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경제는 회복이 상당히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가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가계부채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심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올라간 이자를 못 갚는 한계 가구가 나올 거고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금융협회가요 엊그제 1, 4분기 세계 39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97.9%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영국이 84.4%, 홍콩이 82.5%, 미국이 75.6%, 태국이 70.2%, 중국이 58.8%, 유로존이 58.3%, 일본이 57.2%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요, 작년 연말보다 5.8%가 높아졌어요. 작년 연말에 92.1인데 지금 5.8%가 높아져 가지고 97.9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오름폭도 홍콩, 중국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 4분기에서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가계 신용 잔액이 1637조 3천억으로 지난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25조 9천억 1.6%가 늘었어요. 그래서 가계 대출이 지금 23조 9천억이 늘어났어요. 가계 대출이요. 가계 부채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가계 대출이죠. 그래서 2017년 4분기 이후에 제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빚의 질도 나빴어요. 6월 달에 신용 대출이 3조가량 증가했어요.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만 신용 대출이 7조 6천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0대 신용 대출이 지금 1월 달에 5조 9,567억, 6조가량 늘어났고 5월 달에는 6조 9,266억, 7조가량 늘어났어요.
그래서 20대가 신용으로 16.2%를 빌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빚이 늘어나는 것은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이제 급증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나의 빚이 급증하면서 그냥 담보 없이 신용으로 은행에서 지금 돈을 빌리는 일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0.48까지 늘어나서 앞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커지고 있어서 지금 한 개 가구가 결국은 터져버릴 거다. 비폭탄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릴 거고, 코로나 장기 침체로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이제 그때는 감당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서 OECD도 가계부채를 우리나라 경제 내관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지금 선진국이 얼마를 갖다가 썼는가 하면 1경 3,200조를 풀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GDP 대비 선진국 부채 비율이 124.1%였어요. 왜? 전쟁 빚이 많지 않겠어요? 전부 빚을 내가지고 국채 발행해서 무기 만들고 뭐 식량 조달 안 했겠습니까? 74년에 29.4까지 내려왔다가 2000년에 68.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020년에 128.2가 됐다. 2차 대전 직후보다 빚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부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전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부채와의 전쟁이다. 지금 바이러스하고 싸우다가 지금 부채를 막 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부채를 내고도 선진국이 올해 평균 마이너스 8% 역성장할 거다. 뒷걸음을 마이너스 8로 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중단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신용위기, 즉 부채 위기가 나오고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위기가 생기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가 확산이 될 거다. 그래서 정부가 실업자들한테 미국도 돈을 주고 무슨 재난소득 감세 등을 통해 돈을, 올해 각국이 풀은 돈이 11조 달러, 1경 3,200조를 올해 지금 상반기에 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부 다 나라 빚으로 각국에 작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나라마다 20에서 40% 정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작년에 국가 부채가 108.7%였는데 올해는 141.4%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빚이 문제가 아니라, 또 경제가 성장하면 빚은 급속히 줄어들 수 있는데, 문제는 2차 대전 때는 빚이 124%까지 갔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대공황이 사라져버리고 전쟁이 공황을 없애버리면서 엄청난 소비 지출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급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59년에 부채가 이미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전쟁 끝나고요, 14년 만에 124%이던 부채가 50%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이후에는 이게 설사 내년쯤 잡혔다 하더라도 경제가 급성장이 할 가능성이 전혀 내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제로 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인구도 줄어들었고 지금 고령화가 심해가지고 지금 나라마다 다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야 인플레이션이 되고 한데,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은 부채가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실제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 유일하게 기대는 저금리 시대라서 빚을 많이 내도 이자를 크게 물지 않아도 된다라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렇게 많은 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자가 제로금리 수준에 있어서 이자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부채가 엄청난 상태가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툭 하면 각국이 부채를 발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낸 부채를 미국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있어요. 26조 달러의 정부 국채 중에 4조 달러가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국가 채무가 지금 44%까지 가고 있는데 3차 추경까지요. 아마 지금 이 정부 하는 꼴을 보면 임기 중에 50%를 훌쩍 넘겨가지고 50%의 중반대의 채무를 만들어 놓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1년만 해도 17.2% 국가 채무인데 2011년에 30.3%, 또 올해는 40%가 넘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장이 사라졌는데요. 2차 대전 직후에는 한국 전쟁할 때쯤에는 프랑스, 캐나다가 5% 성장, 이탈리아 6%, 독일, 일본이 8%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미, 영, 독 같은 나라가 지금 작년에 2% 성장했고 일본, 프랑스는 1%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의 성장은 제로나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는 겁니다. 미국은 정부의 채무가 724조, 그리고 공기업이 587조, 사기업이 3,403조, 가계 부채가 1,637조, 공적 금융이 438조의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 부채가 44% 미만이다라는 부분에 사실상 이런저런 공기업 부채나 공적 성격의 금융 부채까지 얹게 되면 정부 부채가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향후에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과거의 성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한국의 경제 체질이나 세계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공장에 많이 다니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받는 중산층이 대규모인 그런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이제 일자리하고는 파트타이머, 비정규직, 알바, 프리카리아트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불안정 아르바이트 타이머 고용, 파트타이머 고용만 생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경제 성장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가의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짜야 하는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은 부분에서 국가가 쓸 수 있는 재정 여력도 문정권이 양껏 쓰고 가는 마지막 정권이 될 거고, 그 다음 정권부터는 빚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써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문정권 하에서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퇴장해 버릴 거고,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넘겨받은 다음 정권은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IMF 같은 상황으로 내몰려서 헤매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이렇게 빚이 폭탄이 되어 날라오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 자, 이 나라 경제에 대해서요, 어제 이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창고 안에 든 걸 다 탈탈 털어서 썩어 가버리겠다고 생각하지,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겨울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겨울 동안에 먹을 거를 어떻게 유지하겠다고 고민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결국은요, 나중에 식량이 바닥나서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상태에서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